성장을 만드는 도시의 힘, 김경민의 도시경제 이야기에서 알아봅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도 뭐 국내외적인 이슈가 많아서 교수님 한번 모셔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즐겨보는 신문에 아레나 관련해서 신문 기고가 있었는데 봤더니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예. 또 공교롭게 이번 대선 이슈에도 아레나 건립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레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아레나 관심 갖게 된 거는 동경을 이제 도시개발 때는 자주 갔었는데 네. 가면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 도쿄돔 시티라든지 이런 데 가보잖아요. 가면은 이제 단순히 도쿄돔 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아레나도 있고 예. 또 그거 말고도 이제 동경에 2000년대 이후에 전용 아레나로 개발되거나 리모델링 된 게 큰 규모로 한 4개 정도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관점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동경하고 서울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J-팝은 80년대 강했지만 지금은 사실 J-팝 약하고요. 그렇죠. K-팝은 뭐 2010년대 초반부터 뭐 글로벌로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용 아레나가 대중음악을 할 수 있는 전용 아레나 시설이 있어야만 불구하고 이게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는 서울에서 부리는데 예. 돈은 이제 동경 가서 이제 벌어들이는 현상이니까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야겠다는 관점에서 좀 아레나 산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K-팝 가수들이 동경에서 공연하고 다른 나라에서 공연하는데 그걸 만약에 아레나 전용관에서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그거 보러 관광객까지 더 왔을 텐데.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이런 뭐랄까요? 공연을 위한 전용 공연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테일러 스위프트 사례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월드 투어 했을 때 뭐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십억 불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의 간접 효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안 돼요. 다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작년에 더 에라스 투어 했을 때 네. 동경에서 한 번 하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6회 공연을 했죠. 근데 그것도 추정치입니다만은 대략 한 3억 달러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동남아 국가들한테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비딩을 붙였어요. 예. 태국, 말레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내가 공연을 할 테니까 당신도 얼마 줄 수 있어 이랬을 때 싱가포르에서 이것도 보조금 형식인데 명확한 액수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추정치를 200만 불에서 300만 불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반발을 했죠. 싱가포르 국민들이 왜 우리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하는데 돈을까지 내야 돼. 네. 국가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2, 3박 불 냈는데 경제적 효과가 뭐 3억 달러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독점적인 거를 이제 싱가포르한테 준 거거든요. 동남아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잖아요. 예. 인도네시아 2만, 베트남 1억에다가 뭐 태국 한 5천만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관광객 수요가 그때 당시에 작년 그러니까 24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가 올랐어요. 관광객 숫자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테일러 스위프트 이코노믹스라는 얘기 나오는 게 그 효과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싱가포르나 이런 데 출장 갔을 때 아주 공교롭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공연할 즈음에 간 적이 있어요. 뭐 특정 회사 언급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SM 타운인가 뭐 이렇게 해서 큰 공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너무 팔이 또 안으로 굽은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일러 스위프트나 우리 K-팝 가수나 제 눈에는 그게 그거로 보였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우리도 파급 효과가 있는 가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진짜 나름대로 한국에서 그런 공연을 하면 유사한 경제적 효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요. 이게 이제 그 아레나를 산업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레나 공연 자체만으로 왔을 때 아레나에서의 수익성은 사실 이거는 블루오션은 아니에요. 아레나 네. 자체로만 보면은 이거 네. 예타했을 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변에서 숙박, 관광 당연히 하고요. F&B 요식업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패션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연관 산업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일으키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예. 따라서
K-팝 밴드가 몇 개냐고요. 우리 음. 블랙핑크 뭐 BTS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습니다만 유명한 밴드들 많잖아요. 예. 그거를 왜 국내에서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국에서 하냐 이 말씀이죠. 제 얘기는 예, 충분히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고 이게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수요가 당연히 올 텐데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시각 자체가 좀 약간 좀 근시안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아레나 건립이라는 걸 단순히 입장료 수익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전후방적으로 맞물려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생각했을 때 엄청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을 가질 법한 사람들도 행정부 내부에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선 대형 공연장 인프라 이게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행정 당국의 무지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악 산업에 대해서 밸류 체인만 제대로 분석을 하고 네. 이것이 이제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구안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산업은 도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데가 인스파이어 되게 잘 돼요. 영종도. 예. 좀 멀잖아요. 서울에서. 그럼에도 잘 되죠.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전용 아레나로 짓는다는 게 약간 창동이에요. 예. 좀 약간 멀잖아요. 아. 재단이 죄송하게도. 그리고 일산에서 한다는 건 지금 사업이 좌초됐어요. 항상 수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 안에 개발 가능한 용지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에서 당연히 이 산업이 존재를 해야 돼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곳에 있거든요. 제가 대충 카운트를 해도 한 8개가 넘어요. 전용 아레나 플러스 아레나 기반으로 문화 클러스터로 조성된 데가. 예. 그럼 우리도 서울 요지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야죠. 전용 아레나가.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아레나와 유사한 기능을 어떻게 보면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그런 부지들이 일산, 창동, 약간 균형 발전, 지역 배려 이런 관점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아레나가 좀 거대한 부지를 활용하는데 아레나 자체만 본 거라고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영종도는 개발을 잘했어요. 네. 사실은요. 아레나 플러스 카지노, 호텔 그리고 다른 전시장과 팀파크까지 다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 접근 지금 되게 약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대한 리조트 복합 문화 시설인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오기 편한 대중교통성이 가장 좋은 장소에 먼저 하고 예. 그 다음 단계 레벨에 있는 작은 것들이 이 주변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예. 일산과 청동에서 그걸 먼저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레나 자체는 네.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안 나오거나 순이익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LA 다운타운에 스테이플스 센터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2000년대 전후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되면서 스테이플스 센터 지금은 크립토닷컴 아레나예요. 예. 그것과 동시에 오피스, 호텔, 주변에 전시장까지 다 같이 한 복합 문화 클러스터로 개발이 예. 된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서울에서 지금 해야 돼요. 용산 네. 같은데 부지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 하긴 우리가 이제 부지가 또 생길 법한 곳들이 좀 있네요. 도심지 내부에서요. 근데 또 한켠에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국가에 돈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기존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왔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꼭 전용 아레나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음악 산업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건 이제 스테디움 레벨은 있어요. 네. 뭐 5만석 이상은 스테디움에서 하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BTS, 콜드플레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거고. 근데 2만 명 정도 되는 그 전용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은 천장 구조예요. 천장에서 100톤 정도의 어떤 시설물을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조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향 시설하고 비욘세 같은 사람 공연할 때 천장에 70톤을 달아요. 네. 그럼 그런 구조를 달 수 있는 그 공간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게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스테디움을 사용하는데 왜 그거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곡척돔 같은 경우에 네. 돔이잖아요. 네. 안에서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제가 좀 가수들 좀 인터뷰했거든요.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음향이 안 좋아서. 예, 음향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따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거기 오는 관중들도 음향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예, 겨우 이 정도 퀄리티의 음향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내고 주차도 안 되는 고속관제 와야 되는 네.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전용 돔구장, 전용 경기장은 물론 이게 전용으로 아레나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거기는 네. 스포츠 시설이든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뭐 좀 클래식 잘 듣지는 못하지만 어쩌다가 누가 표를 줘서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서 가서 들어보면 진짜 사운드가 다르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정작 공연을 하는 가수 입장에선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의 어느 장소에서 공연할지 결정할 때 음향이라든가 또 여러 편의시설까지 고려하는 건 당연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럼 전용 그 아레나 공연장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부분 해외 탑티어의 가수들이나 우리나라 탑티어의 가수들이 스타디움을 주로 이용한 건가요? 스타디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척돔에서 가끔 하다가 이제 음향에 문제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KSPO라고 네. 그 옛날에 국립 저기 올림픽 체조 경기장 리모델링 한 게 체조 경기장 있어요. 알죠. 예. 예. 거기가 그 돔식이어서 거기서 주로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별로 이런 전용 아레나가 없기 때문에 KSPO는 항상 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용 아레나가 지금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건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네. 인스파이어에 있는 전용 아레나는 개장과 동시에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상당히 멀잖아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이 이제 딸이 있는 가족들 물어보면은 예. 그 걔를 데리고 이제 인스파이어까지 가는 거 자동차로 몇 번 갔다고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예. 네. 사실 저도 해외에 여러 이제 아레나 전용관 이렇게 봤을 때 위치가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도심지 항복판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관광 수요를 부밍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엉뚱한 데 있다고 했을 때 와가지고 아레나 보고 딱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아레나 보고 주변을 관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서울 안에 우선 없거든요. 예. 서울 안에 있다고 서울에 볼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관련된 주변 관광 산업은 더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어찌 보면 영종도에 지었던 건 해외 그 공연 보러 온 사람이 공항 바로 옆이니까 공연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배려를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악순 거네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는 약간 좀 별개인 예. 것이 인스파이어는 그 안에 또 카지노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같이 나는 거는 존재를 합니다.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 인프라 하면 생각나는 곳이 저는 일본인데 일본의 대표적인 아레나는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것을 지향해 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원래 있었던 거죠. 거기는. 예, 거기는 원래 있었고 뭐 스테디움만 해도 일본은 4만 명 이상 되는 게 벌써 동경하고 동경 주변에 4개나 있고요. 뭐 도쿄 스테디움, 도쿄돔, 뭐 신국립 경기장. 그다음 돔 형태 아레나가 8개예요. 네. 8개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쿄 가든 시어터 같은 경우에도 뭐 도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뜨는 곳에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요코하마에 있는 거 뭐 K 아레나 요코하마도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아리아케 아레나 이런 것도 2019년에 만들어서 전용 아레나로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시 안에 요지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예.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그럼 이런 아레나들이 대부분 뭐 어떤 산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분석을 했을 때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들을 많이 하나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단순히 아레나 자체로는 사실은 이거를 계속 채우는 건 좀 힘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스테디움은 별개입니다. 스테디움 5만석 이상의 스테디움은 사실은 스포츠 이벤트가 많고 가끔 하는 거고요. 네. 그거 채우는 가수는 아마 BTS, 블랙핑크 그 급일 것 같고 네. 2만도 사실 채우기는 힘들어요. 예.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만석 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스테이플스 센터 지금 크립토닷컴 아레나 LA에 있는 거 그걸 보면은 거기는 그 한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스포츠 경기를 해요. LA 레이커스하고 하키 경기, LA 킹스 예. 하키 경기, WNBA 하키 경기 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 음악 이벤트로 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약간 좀 말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죄송한데 이 오너가 AEG란 회사예요. 예. AEG란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예. 부동산 디벨로퍼예요.
단순히 그 아레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주변에 호텔, 오피스, 쇼핑몰 같은 것들 다 같이 개발합니다. 아레나로 사람이 온 다음에 그 주변에서 그 가치를 창출해서 하는 예.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레나만 보면 안 되고 네. 이 클러스터 개발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클러스터. 그럴 때는 수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확실히 다시 좀 선입견을 없앤 게 아레나라고 해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도 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스포츠 경기를 하는 곳에서 그러면 공연을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그랬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천장이라든가 처음 설계 때부터 공연을 중심에 놓고 했느냐 아니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게 되겠네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 1999년에 만들어질 때 이미 그 전에도 네. 공연하고 그런 그 게임을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이 알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게임 시설까지 들어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잘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체조 경기장이라든가 고척돔을 어차피 지금 스포츠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그거를 아레나 전용으로 약간 개보수한다라고 해야 되나? 천장이나 돔을 잘 견딜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는 것과 완벽하게 새로 짓는 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땐 그래도 새로운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KPSO 그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예. 체조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2017년인가 18년에. 그래도 이게 뭐 잘 졌습니다만 중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아티스트들 얘기를 좀 인터뷰를 해보면은 아쉬움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문화 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꼭 외국 관광객을 떠나서요. 우리도 우리 문화를 좀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분명 필요해 보이는데 또 이게 이런 지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탑스타들이 공연하는 공연장만 왜 자꾸 지어줍니까? 진짜 100석, 200석 옛날 대학로 소극장 같은 예. 그런 공연장은 왜 생각을 안 하나요? 했을 때 아레나를 그런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레나 산업이 굉장히 촘촘히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첫 번째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악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부터 우리가 예. 이해해야 될 거예요. 아티스트 측면에서. 예. 과거에는 아레나 이런 데서 공연하는 건 부가적인 수입이었어요. 네. 2000년 전에. 예. 그거는 앨범 판매 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목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냅스터 이후에 음원 수입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줄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공공재식으로 음원이라는 게 다 날아가요. 예. 사람들한테. 그래서 비틀즈, 폴 맥카트니도 음원 수입보다 공연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티스트의 주요 수요원이 공연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관점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아티스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작은 아티스트들 뭐 홍대에서 하는 밴드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은 100석, 200석 규모의 그걸 원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잘 되면은 우리가 예스24가 광진구에 하는 2000석짜리가 있어요. 그게 예. 가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럼 물론 그 사람들은 아이돌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음악적 다양성이 있다고 했을 때 K-팝, K-음악 전체의 어떤 다양성이 많아지면서 산업 자체가 고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석, 1000석, 2000석, 3000석에서 8000석, 2만석 스테디움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안에. 예. 서울 안에. 예.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레나가 문화산업을 발달시키는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오늘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떠올려 보면요. 뭐 그 당시 연애하던 친구하고 공연장을 갔는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가서 공연을 보고 나서 팬이 된 거예요. 예. 와, 공연에서 주는 감동이 컸던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해석하면 그냥 공연을 봤기 때문에 우리 K-팝에 열광하는 팬층이 더 두터워지는 효과도 아레나를 통해 거둘 수 있겠네요. 당연한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 관광이건 뭐건 가장 중요한 게 차별적 경험이거든요. 예. 공연을 본다는 거는 엄청나게 몰입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전용 아레나가 뭐가 있냐면은 3000석이건 10,000석이건 가수가 제 눈앞에 보여요. 네.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예. 사실은. 왜냐하면 교감이 형성되는 거기 예, 때문에 예. 멀리서 가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화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몰입형 경험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팬덤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팬덤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블루스퀘어 있잖아요. 거기 뮤지컬 하잖아요. 예. 가끔 그 주변에서 블루스퀘어에서 공연 끝나고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성분들이 네. 그 뮤지컬 배우 팬덤들이 있거든요. 예. 모르는 가수 그 뮤지컬 가수한테도 이미 팬덤이 생겨서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케이팝은 더 이 중독이란 표현은 그러나 예. 더 심하잖아요. 예. 사실은 더 강한 어떤 유입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연장 가서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풍경이 뭔가 물건 사는 것들이 있어요. 팬들이 진짜 집에 분명 그 앨범이 있어서 공연장 왔을 텐데 또 사더라고요. 이 굿즈 시장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티스트한테도 의미가 있고 예. 팬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들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음원 수입이 적다고 했잖아요. 예. 공연 수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멀치라고 그래요. 굿즈를 멀치한다는 뜻은 멀치인데 이 멀치를 파는 것 자체가 부가적인 수입이 돼요. 근데 그게 공연 수입처럼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멀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팬들하고 교감을 하는 거고 예. 얘를 멀치인데 딱 그 공연을 온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멀치라고 하면은 팬들도 그거는 계속 그 갖고 있고 사야 될 유인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아레나 건립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이 점점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문화의 우리도 중심이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이 서울을 이제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음악 산업적 관점에서 음악 산업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어디선가 공연을 한다는 건 오프라인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그 개발되는 게 단순히 아레나 경기장 공연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과 같이 개발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로케이션과 입지에 대한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냥 이건 뭐 동일하지 않건 제가 봤을 때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지구요. 용산 정비창 부지. 네. 그거 2013년에 파산한 다음에 아직까지 플랜이 뭔지 전 국민이 아무도 몰라요. 그렇네요. 예, 그럼 그거라도 제대로 뭐 아레나를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인천공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로케이션에 그 엄청난 부지란 말이에요. 당연히 호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사람들도 아직 그 계획도 모른다고 하면 이런 거라도 우선 계획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러면 원래 이제 그런 역할을 지자체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지자체로 계속 발돋움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했던 일산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서울 안에서는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창동지구 이런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용산에 지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못하게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나마 만들었던 설비 투자는 이제 안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선 1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4만석 이상의 스테디움이 4개고요. 동경에. 네. 동경도죠. 동경과 동경권. 그리고 2만 전용 아레나가 8개예요. 2020년 전후로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좋은 게 4개예요. 예.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거는 하나로 몰리고 나머지 다 죽냐 그게 아니잖아요. 동경도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좀 사례는 좀 다릅니다만은 네. 그 타임스퀘어라고 영등포에 쇼핑몰 만들어진 다음에 네. 그다음에 디큐브도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선호 관계가 아마 타임스퀘어가 먼저일 겁니다. 그러니까 디큐브가 된다고 했을 때 타임스퀘어에서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매출이 2010년대 초중반에. 따라서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서로 시너지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 제로성 게임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 진짜 보니까 여의도도 더현대랑 IFC몰 그렇죠. 이것도 서로 시너지가 나서 매출이 IFC가 더 올라갔다고 올랐어요.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꼭 서울 요지에 아레나 관이 생긴다고 해서 일산이나 창동이 좌초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이 궁금한 게요. 이 적지 않은 거대 사업, 이 사업을 해외 성공 사례를 보셨을 때
관이 주도로 하는 게 나은 건지 민간 또는 민자를 좀 받는 형태가 나을지 어떤 형태가 제일 뭐랄까요? 진화 발전하는데 적합할까요? 우선은 이건 당연히 민간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음.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모션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프로모션 사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 회사가 독과점이에요. 라이브 네이션하고 에이지. 예. 에이지는 거의 디벨로퍼급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반드시 이 두 회사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프로모션 역량이 있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LP로 들어오거나 부동산 개발 회사랑 같이 예. 부동산 개발 회사가 디벨로퍼가 이제 전반적인 부지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그게 공공하고 같이 가면 좋은 것이고 예. 그리고 디벨로퍼 관점에서 이게 토지까지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 개발을 한다는 건 나중에 그 초기에 어떤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 용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용산은 땅 자체가 코레일 땅이고 국가 땅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허드슨 야드 개발 같은 경우에도 99년 리스해줬어요 디벨로퍼한테. 예. 토지까지 너희들 민간이 니들이 사고 니들이 알아서 개발해 토지를 분양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민간이 개발을 시작할 때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담이 적어져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아레나를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성 사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 공공은 토지를 구획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대신에 토지 임대료를 적당히 받되 민간이 거기서 제대로 개발하고 운영을 하되 예. 이 아레나 전용 경기장 운영하는 업체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대만 하면 가장 대표적인 뭐랄까요 상징물이 백일타워인데 이 백일타워도 알고 봤더니 민간에서 개발했고 몇십 년 사용한 뒤에 그 건물 자체도 대만 정부에게 다시 귀속시키는 네. 형태로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외자 유치를 대거하는 어떤 뭐랄까요 마중물로 K-팝을 뭐 만들어낸 나라 거기 상징적인 문화도시 서울에 아레나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대규모 외자 유치 받고 나중에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에 국고로 귀속시키는 그런 모델도 가능하겠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성공 사례를 IFC가 보여줬어요. IFC 자체도 토지 제가 70년과 90년 그 국가 소유인데 임차를 해준 거거든요. 예. 그 IFC 물론 이제 초기 모형하고 바뀌었습니다만은 IFC 이제 그 판매되는 가격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토지 가격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네. 그걸 바라본 그 해외 글로벌 자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쭉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다음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뭔가 하드웨어는 잘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채우는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아레나 안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뭐 K-팝 아티스트들의 숫자라든가 또는 외국 아주 명망 있는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 할 때 도쿄가 아니라 뭐 상하이가 아니라 싱가포르이 아니라 서울에서 해줄까 이런 의구심도 솔직히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운영을 누가 잘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 그 15,000석, 20,000석짜리 그 전용 그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K-팝 관련된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 가수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에이전시라든지 예. 와서 그 전시장을 본 이후에 이게 거의 다 풀 부킹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그 뭐 용산에서 뭐 20,000석짜리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 주변에 사실은 뭐 1,000석짜리 그리고 뭐 3,000석에서 8,000석짜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수요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 10,000석 이하짜리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 사이즈는 뭐 이 탑 아티스트 뭐 블랙핑크나 BTS 말고 그 세컨 티어나 이런 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밴드나 아니면 아이돌들이 채워준다고 했을 때 그 수요는 존재를 하고 다만 이제 20,000석 관련된 것들은 예. 스테이플스 센터 LA 같은 경우에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절반 정도를 이 스포츠 팀에서 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스포츠 팀이 쓸 수 있느냐는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야겠죠. 예, 네. 예.
오히려 제가 궁금한 건 외국의 아레나가 예를 들어서 2만석 규모의 아티스트들, 즉 2만석을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들의 전유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시 소규모 공연장들이 병렬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구분해서 쓸 수 있어서 저는 신인 가수라서요, 뭐 500명만 채워서 공연하려고 하는 것도 대관으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마 그 사이즈 자체가 2만석이어서 그게 이제 10만석 정도는 되지만 동시에 두 개의 공연이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 뭐죠? 이런 대중음악 전용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공연장이랑 다르게 음을 증폭을 시켜요.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장은 자연 음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이 성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마이크나 이런 설비를 최소화시키면서 반사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 음악을 듣게 하는 건데 네. 대중음악은 이거를 앰프라든지 아니면 스피커 믹싱 통해 가지고 그거를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예. 만약에 동시에 다른 옆에서 공연장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소음이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네, 것이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장들이 대부분 단층이에요. 예. 단층. 음. 예. 이제 아레나가 왜 필요하구나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또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면 이렇게 표현을 또 도시 연구하거나 하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사례가 있는 게 부산 영화제입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영화제 한다고 국가가 그랬을 때 부산이 영화랑 무슨 연고가 있고 충무로가 영화의 상징이고 서울에 대부분 스튜디오 영화배우들 다 있는데 부산에서 영화제 한다고 하면 누가 가겠느냐 했는데 결국 1년, 2년, 10년이 넘어가니 영화제 그러면 이제 부산이요.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싸움이긴 한데 꼭 이렇게 수요가 다 확정적으로 담보된 지역만 계속 투자를 해버리면 저희 지방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소리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국가의 뭐랄까 규모감 있는 시설물과 근처 인프라까지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어느 지자체에게 확실하게 밀어주면 오히려 그 자체가 그 지자체를 살릴 수 있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우선 그냥 디벨로퍼 관점에서 볼게요. 이 아레나 기반 복합 시설이라는 게 호텔, 쇼핑, 그다음에 요식업, 그리고 아레나 이런 거거든요. 네. 부동산 관점에서 이런 쪽 분야의 개발 사업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대신에 프라핏은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건 우선은 안정적인 성공 케이스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도 안 해봤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우선은 서울 안에서도 수요가 확실한 지역에서 성공 케이스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베가라는 그 공연장이 있어요. 예. 베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석짜리, 500석짜리, 1,500석짜리예요. 근데 그게 1년 내내 풀부킹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수요하고 그 정도 공간에서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지방이 맨 처음에 하고 싶으면은 메가 모델로 우선 가야 돼요. 그거 테스트 한 다음에 네.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지. 예. 이거 사실 맨 처음에 이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서울이 아닌 딴 데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다가 망하면 우리가 어쩔 거냐고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성공시킨 다음에 딴 데서 해야 되는 것이 좀 맞다고 봐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은 끝났으니까요. 내년에 이제 지선을 준비하는 많은 후보자들과 뭐 또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지금 지역 경제가 특히 부동산이나 건설 부분의 경제가 특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오늘 아레나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빌바오 같은 사례,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거 우리 하나만 들었으면 버려진 탄광마을에서 문화의 중심지로 지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역치 이상의 투자를 해줘야지 그런 천지개벽할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냥 짜친 투자 이거 우리 지자체에 도움 안 됩니다. 이런 의견 가진 분들에게 아레나가 아니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접근이 적합할까요? 우선은 지방자치대에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청년마을 프로젝트를 보길 바래요. 청년마을 프로젝트는 저도 그건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제가 그 사회혁신 민간협의회 위원장 하면서 같이 정책 설계한 것이었는데 저는 건물 위주의 하드웨어 투자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거기서 청년들이 또는 그 어떤 그 주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 운영비를 주는 걸 했거든요. 예. 그것도 단연에 걸쳐서 보통 공공은 한 1년짜리 주잖아요. 예. 이걸 3년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한 뭐 8억 이렇게 줬어요. 어. 물론 다 성공하지는 않았죠. 네네. 다만 뭐 예를 들어 양양에서도 성공을 했었고 보은이나 이런 데서는 뭐 라이더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그것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컨텐츠 기반의 소프트웨어적인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도화시키고 그거를 규모화시키는 걸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 자치단체들은. 네. 그러니까 도시재생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이 거의 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예. 패러다임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예. 지금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뭔가 활성화시키자고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구축을 많이 했는데 유유시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유유시설을 원래 목적이 아니라 뭐 소형 아레나든 뭐든 간에요. 이렇게 바꿔서 다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뭐랄까요. 솔직히 실패는 실패로 인정하고 시도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건가요? 아, 그럼요. 이제 그 공간이 기존의 목적과 다르게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새로운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해보면 좋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그 수요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게 약해서 저는 그것도 여전히 성공 케이스가 한두 개 나온 다음에 그거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각각의 도시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서울의 어나더 모델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 어디는 문화도시, 어디는 무슨 어떤 도시, 뭐 이렇게 좀 특색 있는 도시들이 예전에 외국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또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모두 문화든 뭐든 다 의미 있는 걸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또 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다 힘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제가 봤을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방의 재발견이었거든요. 네. 로컬의 재발견.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역적 특색이나 장소성이나 역사성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게 나왔고 예. 그리고 지금 약간 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로컬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규모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은 네. 그 성공 사례는 좀 나타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도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레나를 이번에 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매년이든 경년이든 꼭 진행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축제라든가 어워드 이런 걸 같이 초기부터 설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역에서는 이 아레나가 최종 난 서울 아레나에서 전용관에서 꼭 공연을 할 거다 이런 목표 아래 지방에서부터 슬슬 입소문 내서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조그만 아레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공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만들어 가면서 어디에서 벌써 광역시에서 소문 다 났던데 이번에 서울 온대 이렇게 되는 생태계도 같이 구축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그 도시가 어떻게 보면 도시 밀도가 좀 중요하고 도시 밀도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이 창의성이란 창조성이 더 발달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창조 도시나 이런 개념들 보면은 그러면은 이 도시가 이제 그 갖고 있는 포텐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는 이 행정가들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좀 오픈돼서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뭐 건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동산적 관점이 아니고 산업 차원에서의 어떤 밸류 체인이라든지 연관 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잘 분석을 해서 좀 거시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뭐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레나라는 아주 좋은 키워드, 화두를 오늘 던져주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